요즘 해외 여러 도시가 한국 소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뒤 기준이 뒤집혔다는 말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다른 도시들에서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는 한국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한국에 한번 오니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기준을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제가 수천 맨 뒤에 적게 될 줄은. 인천공항에서 택시 호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던 그 순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영국 BBC 방송사에서 생활문화를 오래 취재해온 기자였고, 그날 제 손가락은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대여섯 초쯤 멈춰 있었어요.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지였겠지만, 저에게는 도시를 보는 기준 하나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도시를 예전처럼 보지 못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흔한 호들갑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한 후유증은 유명한 관광지나 멋진 야경이 아니었어요. 자기 도시의 지하철 전광판을 보다가 몇 분 늦는 안내에 고개를 갸웃하고, 공항에서 환승 방향을 찾다 멈춰서면 예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온다는 거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 시간이 사라지면 화면이 고장난 것처럼 다시 들여다보고, 식당에서 계산서를 받으면 숫자를 한 번 더 훑어본다고 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좋았다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는 자기들이 믿고 살던 정상의 눈금이 어딘가 어긋나고 밀려났다고 말했어요. 편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들뜬 말투라기보다 자기 도시를 재던 기준 자체가 흔들린 사람들 같았죠. 그래도 저는 처음엔 그 말을 여러 번 무시했습니다. 어느 도시든 며칠 머물다 오면 좋은 장면 몇 개는 크게 남으니까요. 잘 정돈된 공항 하나, 친절한 사람 한 명, 인상적인 사진 한 장만으로 한 나라의 평범한 하루를 말할 수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취재를 준비하면서 수천 맨 앞에 늘 쓰던 문장을 다시 적었습니다. 좋은 장면 몇 개로 한 나라의 평범한 하루는 증명되지 않는다. 그 아래에는 한 줄을 더 적었죠. 낯선 도시는 결국 차나 전용 안내자 없이는 하루가 끊긴다. 미래도시라는 말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전시장이나 부유한 구역 혹은 방송사가 편집으로 만든 홍보, 영상 속에서나 어울린다고 여겼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도 결국은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 몇 개를 관광객처럼 구경하다 돌아가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이미 무거웠어요. 긴 비행 뒤라 어깨는 뻐근했고 장비가 든 가방은 자꾸 한쪽으로 흘러내렸죠. 첫 취재 약속까지 남은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하루를 망치지 않는 가장 익숙한 방법은 차량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저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호출 화면을 열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결제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 커다란 호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죠. 그런데 바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여섯 초였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정지였겠지만 저에게는 이상하게 긴 시간이었어요. 그 몇 초 동안 제 시선은 휴대전화 밖으로 미끄러졌어요. 바로 옆 안내 화면에 다음 공항철도 시간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서울역 방향과 환승 표시가 한 줄씩 따라붙어 있었어요. 어느 쪽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몇 번 출구가 숙소와 가까운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짧은 선처럼 붙어 있었죠. 그 화면은 단순한 시간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순서대로 적어놓은 작은 지시문 같았어요. 누군가 제 옆에 서서 친절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었고,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안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첫걸음을 잃기 전에 눈앞에 첫 선택지를 보고 있었죠. 제 옆으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어요. 커피를 든 사람은 안내판을 한번 힐끗 보고 방향을 틀었고, 가족과 함께 걷던 사람들은 긴 설명 없이 환승 쪽으로 움직였어요. 누군가는 통화를 하면서도 발걸음만은 정확히 계단 쪽으로 꺾었죠. 저에게는 미래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저는 결국 호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화면을 조용히 닫고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제가 멈춘 건 호출 버튼 위였는데 흔들린 건 도시를 보는 기준이었죠. 낯선 도시는 차 없이는 하루가 끊긴다고 적어둔 첫 문장이 공항 로비를 벗어나기도 전에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항 하나가 잘 꾸며진 것뿐이고 관광객이 처음 보는 길이라 더 크게 느끼는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호출 화면을 닫은 것도 감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의 좋은 첫인상이 도시 안에서 곧바로 무너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차를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공항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서 첫 취재 장소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단지 공항에서만 가능한 친절인지 아니면 같은 방식이 도시 안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첩에는 이렇게 적었죠. 첫인상은 좋다. 하지만 이건 아마 연출된 동선일 것이다. 서울역 환승통로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사람은 많았고 안내판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빠른 구두 소리, 스피커 안내가 한꺼번에 겹쳐 들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의 어깨가 제 가방을 스치고 지나가자 저는 잠시 벽 쪽으로 물러섰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예상했던 낯선 도시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잡했고 빠르고 조금은 무서웠어요. 머리 위에 노선 이름과 화살표가 겹쳐 보였고 사람들의 흐름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국이 매끈하기만 해서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바쁜 도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 쪽에 붙어 숨을 고른 뒤 같은 색의 노선 표시를 다시 찾으면 통로 끝에서 한 번 더 같은 표시가 나타났어요. 계단 앞에서도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직전에도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가 한 번 말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흔들릴 만한 지점마다 짧게 다시 나타나는 느낌이었죠. 지하철에 앉아서도 저는 창밖보다 사람들을 더 오래 봤습니다. 대부분은 감탄하지 않았어요. 도착 시간을 한번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넣거나 다음 환승역이 가까워지자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몸을 옮겼죠. 저에게는 낯선 구조였지만 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고쳐쓰고 익숙해진 생활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왜 자기 도시를 예전처럼 보지 못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본 게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 멈추기 전에 도시가 먼저 다음 행동을 보여주는 구조를 겪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구조를 특별한 일처럼 말하지 않고 매일 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열차와 지하철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였어요. 도로는 막힐 수 있고 정류장 이름은 놓치기 쉽고 처음 온 사람에게는 어느 방향에서 타야 하는지도 불안하잖아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다시 휴대전화의 호출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정류장 전광판에는 버스 번호와 남은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곧장 믿지 못했어요. 낯선 도시의 숫자는 대개 참고용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는 몇 분 더 기다려야 할 거라고 마음의 여유를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던 바로 그때 멀리서 같은 번호의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죠. 전광판의 시간과 실제 버스의 움직임이 거의 같은 순간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줄을 따라 올라탔고 저는 공항에서 썼던 카드 한 장을 다시 대고 자리에 앉았어요. 철도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넘어가는 일이 따로 끊어진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긴 동선처럼 맞물렸습니다. 버스 창밖의 서울은 홍보 장면처럼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막혔고 어떤 정류장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보도 공사 때문에 길이 좁아진 곳도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불편이 생겨도 다음 행동을 찾을 실마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죠. 첫 취재 장소 근처에서 저는 결국 실수했습니다. 출구 번호를 잘못 보고 반대편 큰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눈앞에 있어야 할 건물이 보이지 않자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마지막 몇백 미터에서 방향을 잃는 일은 낯선 도시에서 가장 싫은 순간이니까요.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화면, 속지도는 제 방향을 조금 늦게 따라왔습니다. 비슷한 간판과 비슷한 골목이 겹쳐 보여서 잠깐 더 헷갈렸어요. 그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제가 들고 있던 주소를 흘끗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저쪽 건너서 두 번째 골목이에요.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라는 말도 없었고 특별한 친절처럼 꾸며진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고 표지판 뒤에 제가 찾던 골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뛰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약속 시간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첫 인터뷰 장소에 거의 제 시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차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환승 통로에서 어깨가 스쳤고 안내가 많아 멈췄고 출구도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실수들이 하루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았죠. 저는 수첩에 적어두었던 문장을 고쳤습니다. 이 도시는 저를 대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 길을 잘못 들어도 바로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환승 통로에서는 다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 골목 앞에서는 짧은 한마디가 길을 이어주었습니다. 편리하다는 말보다 헤매는 사람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날 제게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큰 화면이나 빠른 열차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동선을 만들고, 누군가는 고치고, 누군가는 매일 청소하고 점검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쌓인 평범함이 바깥에서 온 저에게는 미래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도 제 안의 반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연결되는 것과 마음이 안심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이동 동선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 순간은 또 다르죠. 친절해 보이는 서비스 뒤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붙는 일은 어느 도시에서나 흔하니까요. 첫 취재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오래된 식당 간판 앞에서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도시가 길 위에서는 저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서 앞에서도 불안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하루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의심이 남아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직원이 얇은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훑던 손끝이 아까 공항에서처럼 다시 한번 멈췄어요. 이번에는 길이 아니라 손에 든 계산서 앞에서였습니다. 계산서에는 제가 주문한 음식 이름과 숫자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번 보고 메뉴판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오래된 동네 백반집 벽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백반 같은 이름들이 손글씨처럼 적혀 있었고 가격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저는 오히려 믿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 저는 길 위에서 여러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 버스와 짧은 길 안내가 하루를 이어주었죠. 하지만 돈을 내는 순간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서비스 뒤에는 결국 보이지 않는 비용이 붙는다. 그게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수첩에 적어둔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텔레비전 소리,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짧게 대답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섞였어요. 저는 벽 쪽 자리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메뉴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밥과 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찬 접시들이 차례로 놓였어요. 김치, 나물, 멸치볶음, 작은 계란말이까지 테이블 위가 금세 채워졌죠. 저는 접시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더했습니다. 이건 포함일까? 이것도 나중에 붙을까? 아주머니는 제가 부르기도 전에 물병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국그릇이 비어가는 걸 보더니 말없이 한 국자 더 떠주었고요.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저는 그 순간에도 계산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친절이 커질수록 마지막 숫자도 커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반찬도 따로 계산되나요? 아주머니는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지도 않았고 크게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얇은 계산서를 제 앞으로 조금 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그 숫자 하나를 짚었죠. 여기 적힌 게 다예요. 말이 너무 짧아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하던 숫자들이 한순간에 멈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었습니다. 물도요. 국도요. 반찬도요. 제가 그렇게 되묻자 아주머니는 그제야 입가를 조금 풀었습니다. 그럼 밥 먹는데 물값 따로 받으면 어떡해요?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어르신도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쪽을 보았어요. 처음 온 손님한테도 똑같이 줘야지. 어르신의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설명보다 체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더 챙긴다는 뜻도 아니고 방송 취재라서 잘 보이려 한다는 뜻도 아니었어요. 손님이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산서의 숫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메뉴판의 가격과 손에 든 계산서가 같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반찬은 비면 다시 채워졌고 물컵은 제가 부르기 전에 차 있었습니다. 국은 뜨거웠고 아주머니 앞치마에는 국물이 튄 작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 앞치마가 오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에게 좋은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갖춘 옷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밥상을 챙긴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그제야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식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숨은 비용만 찾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로 갔을 때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메뉴판에 적힌 바로 그 금액만 받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작은 지폐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옆에 접어두었어요.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문 밖으로 나와 햇빛에 눈을 찡그렸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유리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한 손으로 누르며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뭔가를 두고 나온 줄 알았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내민 것은 제가 두고 나온 바로 그 지폐였습니다. 이거 두고 갔어요. 제가 팁이라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다음에 오면 그때 밥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은 단호했습니다. 돌려받은 지폐가 제 손바닥 위에 다시 놓였고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자리 어르신도 문밖까지 나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웃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손님도 마음 편하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 짚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의 친절은 마지막에 더 받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어요. 반찬을 채워주고 물을 먼저 따라주고 국을 한 국자 더 얹어주는 일은 계산서 밖으로 불안을 늘리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격표 안에서 손님 마음을 끝까지 편하게 두려는 장사에 가까웠죠. 값을 속이지 않는 일은 싸게 파는 일보다 더 큰 자존심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뉴판의 가격, 계산서의 숫자, 손바닥 위에 지폐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좋은 서비스 뒤에는 숨은 비용이 붙는다. 그 문장 옆에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쳐 썼습니다. 가격표 밖에서 불안이 늘지 않는 식탁이 있다. 물론 모든 식당이 언제나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복잡한 계산은 있고 불친절한 하루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날 그 오래된 백반집에서 제가 본 것은 특별 행사도 외국인을 위한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온 손님에게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기준이 그들의 말과 손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돌려받은 지폐를 지갑에 넣고 다시 길로 나왔습니다. 도시가 길 위에서 저를 아주 쉽게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고 식탁은 계산이 끝난 뒤에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더 넓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낸 손님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 더위에 지친 낯선 사람도 밀려나지 않을까? 오후의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몸에 닿았습니다. 카메라 가방끈이 어깨에 달라붙었고 손에 쥔 수첩 모서리가 축축해졌어요. 다음 촬영 장소까지 걸어가려던 저는 2번이나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짧은 거리도 갑자기 멀게 느껴졌죠. 취재를 잠시 끊어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 4번째 기준은 꽤 단단했습니다. 공공시설은 현지인에게만 편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차갑고 어렵다. 어디에 앉아도 되는지, 물을 마셔도 되는지, 잠깐 쉬어도 되는지 모르면 사람은 쉽게 움츠러듭니다. 특히 더위와 피로가 겹치면 작은 망설임도 크게 느껴지니까요. 저는 땀을 닦으며 지하철역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햇빛이 끊기자 몸이 먼저 안도했어요. 계단 아래에는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었고 기둥 옆에는 물컵이 쌓인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직원용인지 누구나 써도 되는 것인지 몰라 잠깐 멈춰 섰어요. 낯선 사람에게 공공공간은 늘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써도 되는 것을 두고도 혹시 내가 잘못 건드리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때 회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 어른이 컵 더미를 제 쪽으로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쉬었다 가도 돼요.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 한 컵을 받아 들고도 한동안 의자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밀려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는 눈으로 물 쪽을 가리키고 다시 자기 자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어르신 2분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그늘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먼저 앉아있던 어르신이 자기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아이에게 그늘이 더 닿는 쪽 자리를 내준 거였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이자 어르신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을 큰 친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오래 보게 됐어요. 저는 시설 안내판을 찍으려다 카메라를 잠깐 내렸어요. 찍어야 할 것은 안내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자를 조금씩 당겨 앉는 사람들, 컵을 하나만 쓰고 다시 정리해두는 손, 아이가 들어오자 말없이 그늘을 나누는 움직임이 더 오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설은 있었지만 공간을 덜 차갑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태도였죠. 잠시 뒤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작은 그늘막은 있었지만 사람은 많았고 모두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다음 버스를 기다렸어요. 그때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옆으로 반걸음 물러났고 다른 사람도 조금씩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특별히 양보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 하나가 그늘 안쪽으로 들어갈 만큼의 틈이 생겼어요. 그늘 한쪽에서는 어르신 한 분이 젖은 손수건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아이를 보더니 자기보다 아이 쪽으로 그늘이 더 가게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었죠. 다시 냉방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자원봉사 어른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었다 가도 돼요. 누군가 길을 물으면 손으로 방향을 짚어주고 물컵을 찾는 사람에게는 컵 더미를 조금 앞으로 밀어주었죠. 그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서로 덜 불편한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수첩의 네 번째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공공시설은 현지인에게만 편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차갑고 어렵다. 그 문장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모든 시설이 친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더위 속에서 누구나 충분히 쉬었다고 장담할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제가 지나온 지하 역사와 정류장 그늘, 작은 냉방 공간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앞으로 밀었고 누군가 자리를 조금 당겼고 누군가 아이에게 그늘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고쳐 적었어요. 공공성은 건물보다 사용 태도에서 먼저 보였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쉬어도 된다는 말은 안내문보다 먼저 몸에 닿았다. 폭염 때문에 끊길 뻔한 취재가 거창한 구조가 아니라 물 한 컵과 의자 하나와 반걸음의 양보로 다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끝에서 또 다른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공공공간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모두가 지나가고 아무도 주인이 아닌 길에서는 어떨까? 특히 쓰레기통이 적은 거리라면 그 작은 약속들은 금방 무너지지 않을까? 그 질문은 오래가지 않아 제 손 안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냉방 공간에서 받은 물을 다 마시고 종이컵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컵은 가벼웠지만 손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버리면 끝나는 물건인데 버릴 곳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불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리라면 쓰레기통이 더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길모퉁이와 버스 정류장 옆 편의점 앞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표지판은 많았고 가게 간판도 많았고 버스 도착 화면도 보였죠. 그런데 제가 찾는 쓰레기통만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빈 컵을 들고 걷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가방끈이 어깨를 누르고 한 손에는 수첩이 있었고 다른 손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 컵이 들려 있었죠. 저는 수첩 한쪽에 먼저 적었습니다. 쓰레기통 부족. 그 문장은 제 기준에서 꽤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적으면 거리는 금방 흐트러진다. 감시가 약하면 사람들은 결국 편한 쪽을 택한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표정은 제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반짝이는 길은 아니었어요. 바닥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시장 쪽으로 들어가자 생선 냄새와 과일 냄새, 더운 공기가 한꺼번에 섞였죠. 길은 살아있었고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져 있지는 않았어요. 학교 가방을 맨 학생 하나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과자 봉지를 작게 접더니 망설임 없이 바지 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가 보라고 한 행동도 아니었고 선생님이 옆에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에 남은 부스러기를 손가락으로 털고 접힌 봉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은 뒤 친구들 쪽으로 뛰어갔죠. 저는 그 작은 동작을 이상하게 오래 봤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불편이 바로 길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은 그 불편을 잠깐 자기 주머니에 넣은 셈이었죠.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사소함 때문에 제 수첩의 첫 문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는 상인이 과일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 박스를 발로 밀어 길가에 두지 않았어요. 손으로 납작하게 눌러 접고 끈을 꺼내 한쪽에 묶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지 않게 가게 벽 쪽으로 바짝 붙여놓고 다시 손수레 위 귤 상자를 고쳤죠. 그 장면도 특별한 친절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일처럼 지나갔어요.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상인도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거리의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길 위에 놓였으면 누군가 돌아가야 했을 박스가 한쪽에 접혀 묶이자 통로는 다시 열렸거든요. 저는 여전히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안쪽이 종이컵에 물기 때문에 조금 눅눅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엔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버릴 곳이 없을까? 낯선 사람에게 이 정도 불편은 꽤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컵을 길가 화단턱 위에 올려놓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앞에서 허리가 조금 굽은 어르신이 멈췄습니다. 그는 길가에 놓인 종이컵 하나를 보더니 지나치지 않고 몸을 낮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팔꿈치에 걸고 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꾸짖듯 크게 말하지도 않고 옆에 있던 젊은 남자에게 가볍게 말했죠. 여기 두면 누가 치워야 하잖아. 그 말은 짧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짧은 말 앞에서 한동안 손에 든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두면 더러워진다. 여기 두면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 두면 보기 싫다.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누가 치워야 하잖아. 결국 이 물건은 누군가의 손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내 손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어르신은 컵을 자기 장바구니 옆에 조심히 끼우고 다시 걸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조금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손에 든 제 컵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는 일이 갑자기 다른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아무 데나 두면 저는 불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로 넘기는 셈이었죠. 저는 가방 옆주머니 지퍼를 열었어요. 렌즈 닦는 천과 작은 지도 사이에 빈 컵을 구겨 넣었습니다. 깨끗하다고 말하기에는 모양이 우스웠죠. 컵은 가방 옆에서 조금 튀어나왔고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했어요. 제가 만든 작은 불편을 적어도 다음 사람에게 밀어두지는 않았으니까요. 그제야 거리의 정돈이 다르게 보였어요.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불편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은 분명했어요. 손에 든 컵은 귀찮았고 봉지를 주머니에 넣는 일은 번거로웠고 박스를 접는 상인의 손은 한 번 더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다음 사람의 일을 조금 줄이고 있었죠. 저는 수첩에 질문을 고쳐 적었습니다. 왜 쓰레기통이 없나? 그 옆에 다시 썼어요. 왜 사람들은 쉽게 버리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더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깨끗한 거리보다 먼저 보인 것은 남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자제였다. 그 말은 큰 구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붙은 문장도 아니었고 누가 제게 설명해 준 가치도 아니었어요. 학생의 주머니, 상인의 끈, 어르신의 장바구니, 제 가방 옆주머니에 나뉘어 들어있던 작은 태도였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자기 몫을 들고 가고 있었죠. 해가 기울자 시장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과일 상자 위에 비닐이 노랗게 빛났고 가게 안쪽 조명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는 아직도 가방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컵을 느끼며 골목 끝으로 걸었습니다. 낮에 거리는 소리 없이 버티고 있었죠. 그렇다면 밤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 가게 문이 하나둘 닫히고 길이 낯선 사람에게 더 좁아질 때 저는 그 작은 약속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조금 더 늦게까지 거리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장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을 닫는 가게,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밝은 간판 아래 멈춰 선 택시들. 밤의 도시는 낮과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낮추고 손에 든 휴대전화로 숙소 방향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큰 길에는 아직 사람이 있었고 편의점 불빛은 꽤 밝았어요. 그런데 골목을 한번 잘못 들어선 뒤부터 화면
속 제 위치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숙소 방향이라고 생각한 쪽으로 걸었지만 같은 간판이 반복해서 보였고 낮에 봤던 지하철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한번 깜박였습니다. 배터리 표시가 빨갛게 줄어들더니 곧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도시가 갑자기 통째로 닫혀버린 것 같았어요. 길을 모르는 밤, 꺼진 휴대전화, 방향을 착각한 몸. 그 세 가지가 함께 오자마자 느꼈던 도시의 질서도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꺼진 화면을 몇 번이나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죠. 가로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이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도, 연락처도, 숙소 주소도 전부 검은 화면 안에 갇혀버렸으니까요. 골목은 낮에 지나온 어떤 길과도 닮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감각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려 해도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짧은 알림음이 났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계산대 뒤에 주인은 컵라면,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숙소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더듬듬 말했어요. 길게 설명할수록 제가 더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인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긴 설명 대신 서랍을 열어 충전 케이블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어요. 손짓으로 콘센트 쪽을 가리켰죠.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 충전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컵라면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옆에 서서 휴대전화가 다시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불빛이 돌아오는 몇 분 동안 편의점 안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냉장고의 낮은 진동, 봉투를 여는 소리, 늦은 손님이 음료를 고르는 소리. 주인은 저를 계속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다시 자기 일을 하는 그 거리감이 오히려 숨을 쉬게 했어요. 휴대전화가 겨우 켜지자 저는 숙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또 방향을 틀렸습니다. 화면은 켜졌지만 밤의 골목은 낮과 달랐고 저는 큰 길로 나간다고 생각하며 점점 어두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년 부부가 제 발걸음을 보고 멈췄습니다. 남편 쪽이 제가 든 화면을 흘끗 보더니 손을 들어 앞쪽을 가리켰어요. 그쪽은 막혀요. 이쪽으로 가세요. 아내는 밝은 정류장 쪽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고 제게 많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힌 길과 열린 길을 짧게 나눠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리킨 쪽으로 걸었습니다. 정류장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몇 사람이 조용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안으로 들어서자 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안전하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낯선 밤에는 조심해야 하고 어느 도시든 위험은 남아있으니까요. 다만 그날 제가 걸은 길에서는 사람과 불빛과 아직 깨어있는 가게들이 혼자 선 시간을 짧게 끊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숙소까지 바로 가는 길은 헷갈렸습니다. 저는 결국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문이 닫히자마자 마음 한쪽이 또 긴장했습니다. 밤의 길을 잘못 든 외국인, 꺼졌다, 켜진 휴대전화, 익숙하지 않은 주소.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도 쉽게 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사는 주소를 보더니 길 안내 화면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오래 몰지 않았어요. 2블록쯤 지나 큰 길 옆 밝은 지하철 출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잘못 내리는 줄 알고 그를 바라봤죠. 그는 손가락으로 출구 번호와 아래쪽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타면 더 빨라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더 멀리 돌아가면 요금은 더 나왔을 겁니다. 저도 밤이라 그냥 가달라고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가까운 출구와 환승 방향을 알려주고 제가 이해했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을 길게 팔지 않고 오히려 짧은 길을 알려준 셈이었죠. 저는 지하철 출구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케이블, 부부가 가리킨 밝은 정류장, 택시기사가 내려준 가까운 출구가 한 줄로 이어졌어요. 누구도 큰 도움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제 사정을 길게 캐묻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짧게 건넸고 그 짧은 말들이 밤에 막힌 곳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가방 옆주머니에는 낮에 넣어둔 빈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방 안 쓰레기통에 넣고 한참 바라봤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자기 불편을 조금씩 들고 갔고, 밤에는 누군가가 낯선 사람의 막힌 길을 조금씩 열어주었죠. 모두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질문이 남았어요.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 앞이라서 생긴 친절은 아닐까? 숙소 방 안에서 그 질문을 적고 나니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빈 컵, 밤에 충전줄, 밝은 정류장과 가까운 지하철 출구까지 모두 제가 겪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좋은 장면 몇 개가 한 나라의 평범한 하루를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한국에 오기 전부터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는 촬영 장비를 먼저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으로 감싸고 작은 마이크는 케이스에 넣어 지퍼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렌즈가 밖으로 보이지 않게 가방을 닫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은 누군가를 만나 질문하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촬영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이 도시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었어요. 첫 차가 오기 전의 역사는 낮과 전혀 달랐습니다. 통로에는 발소리가 거의 없었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만 짧게 들어왔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말소리는 아직 없었죠. 저는 벽 쪽에 서서 가방끈을 고쳐맸습니다. 그때 통로 끝에서 바퀴 달린 청소 도구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청소 노동자는 먼저 바닥에 검은 자국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 손잡이 쪽으로 가서는 천을 바꿔잡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잡을 만한 곳을 한 번 더 훔쳤어요. 그는 제 쪽을 거의 보지 않았어요. 누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방송 카메라가 따라붙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물통을 밀고 천을 짜고 다시 손잡이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 봤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잡고 지나갈 손잡이였어요. 새벽엔 아무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첫 승객이 오기 전에 그곳을 닦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역이라는 말 뒤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때 먼저 움직이는 손이 있었던 거죠.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가자 영무원 한 사람이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안내 스티커를 주워 손바닥으로 펴고 있었어요. 모서리에는 먼지가 붙어 있었고 접착면은 조금 말려 있었습니다. 그는 새 것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벽면을 닦은 뒤 떨어진 스티커를 원래 자리로 다시 맞췄어요.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꾹꾹 누르는 동작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스티커 하나가 없어도 큰일은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른 표지판을 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출구 번호 하나를 잘못 본 사람에게는 그런 작은 화살표가 마지막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공항에서 봤던 안내 화면과 지하철 환승 표시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시가 다음 선택지를 보여준다고 적었지만 사실 도시는 혼자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붙이고 닫고 사람들이 지나간 뒤에도 다시 세워두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범함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버스를 보려고 저는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얇았고 버스 차고지 쪽에서는 엔진 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정류장에는 몇 사람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모두 말이 많지 않았고 손에는 장바구니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때 길 건너편에서 짐을 든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노인의 손수레 바퀴가 보도턱에서 한 번 걸렸습니다. 버스는 이미 정류장 앞에 멈춰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어요. 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시계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버스 시간은 모두에게 중요하니까요. 누군가는 작게라도 재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사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둔 채 기다렸어요. 앞쪽 승객 한 명은 계단 옆에서 몸을 비켜주었고 뒤에 선 사람도 줄을 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나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노인이 손수레를 올리고 첫 계단을 밟을 때까지 모두가 몇 초를 자기 시간에서 덜어 놓았습니다. 그 몇 초가 제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느린 사람 때문에 도시가 멈춘 것이 아니라 느린 사람까지 태우려고 도시가 잠깐 속도를 낮춘 것처럼 보였거든요. 노인이 버스 안으로 들어가자 기사는 거울을 한번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는 아주 평범하게 출발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셔터가 반쯤 올라간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과일 상자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밤새 밀려온 종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가게 앞에 쌓인 박스를 다시 접고 있었어요. 이미 접힌 박스인데도 끈을 풀어 모양을 맞추고 통로 한쪽 벽에 더 바짝 붙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발끝으로 위치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끈을 잡았는데 낡은 끈은 몇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박스를 길 쪽에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낮에 봤던 상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면이 특별한 한 사람의 친절이 아니라 시장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이나라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고 나서 저는 잠깐 펜을 멈췄어요. 새벽 내내 저는 친절을 자꾸 저를 의식해서 나온 반응이라고 의심하며 걸어왔는데 그 손들은 제 존재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잡이는 닦였고 스티커는 벽에 붙었고 버스는 느린 사람을 기다렸고 박스는 통로 한쪽으로 묶여 있었죠. 그 장면들이 한국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본 것은 한 도시의 며칠이었고 지나간 길도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복해서 보인 것은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몫의 불편을 조금씩 들고 갔고 다음 사람이 곤란해질 일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저는 그 새벽길 앞에서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 인정은 저를 편하게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관찰자로 남아있으면 쉽거든요. 저는 적고, 찍고, 확인하고, 다시 의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벽의 통로와 첫 버스 앞에서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생활 약속을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한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만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그 질문을 품고 공항철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는 손에 차가웠고 수첩은 겉주머니에 있었어요. 이제는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모든 표지판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몸이 조금 기억하고 있었죠. 환승 통로 앞에서 외국인 여행자 부부가 멈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승차 방향 화면을 보며 서로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남편은 공항 방향이라고 생각한 쪽을 말했고 아내는 반대편 표지판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리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통로를 막았고 뒤쪽 사람들은 조용히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먼저 위험을 말했을 겁니다. 여기 헷갈린다. 방향을 잘못하면 늦는다. 낯선 도시는 조심해야 한다. 그런 경고가 더 정확한 태도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걸었던 길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공항 가는 열차 방향이 다시 보여요. 저 표지판을 지나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캐리어가 있으면 오른쪽 승강기가 더 편해요. 말하고 나서 저도 잠깐 놀랐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불안부터 던지는 대신 제가 실제로 도움받았던 확인 지점을 건네고 있었어요. 부부는 제 손끝이 가리키는 안내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종이에 적어둔 역 이름을 다시 확인했고 남편은 캐리어를 통로 가장자리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동전을 보는 순간 오래된 식당 유리문 앞에서 제 돈을 돌려주던 아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앞치마를 누르고 따라 나오던 손, 그런 거 안 줘도 된다고 고개를 저었던 얼굴이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 말투가 그 아주머니를 조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동전을 다시 넣고 웃었고 저는 그들이 승강기 쪽으로 가는 것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도움을 값으로 바꾸지 않는 일이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출국장 의자에 앉았을 때 공항의 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천장 위로 지나가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바닥을 긁고 지나갔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한국에 오기 전 적어둔 7개의 기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는 차 없이는 끊긴다. 좋은 서비스 뒤에는 숨은 비용이 붙는다. 쓰레기통이 적으면 거리는 무너진다. 밤이 되면 낯선 사람은 고립된다. 그런 문장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그 문장들 옆에는 한국에서 새로 적은 문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제가 길을 잃기 전에 다음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가격표 밖에서 불안이 늘지 않는 식탁이 있다. 쉬었다 가도 된다는 말은 안내문보다 먼저 몸에 닿았다. 누가 치워야 하잖아. 그날 제가 걸은 밤길에 서는 사람과 불빛과 아직 깨어있는 가게들이 고립을 짧게 끊어주었다. 그리고 새벽에 적은 마지막 문장도 눈에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이나라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 첫 줄로 준비해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좋은 장면 몇 개가 한 나라의 평범함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합니다. 좋은 장면 몇 개로 한 나라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 문장을 첫 줄에 두기에는 제 손이 이미 다른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펜으로 그 첫 줄을 천천히 그었습니다. 한 번에 지워지지 않아 두 번 더 선을 그었어요. 종이가 조금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도시의 편리함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지켜온 생활 약속이었다. 도시의 편리함이 아니라 생활 약속이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왜 자기 도시를 예전처럼 보지 못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표지판 하나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손잡이를 닫고, 누군가 스티커를 다시 붙이고, 누군가 박스를 접고, 누군가 값을 속이지 않고, 누군가 느린 사람을 기다리는 도시를 겪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나면 정상이라는 말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죠. 저는 수첩 한쪽에 아주 작게 적었습니다. 이제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상이라고 믿어온 기준은 이 나라 사람들이 오래 지켜온 약속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문장이 기사에 그대로 들어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동전을 받지 않았던 제 손이 아직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에 저는 같은 공항에서 차량 호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었죠. 이제는 같은 공항에서 다른 여행자에게 환승 동선을 알려주고 작은 보답을 받지 않은 채 손을 저었어요. 출국장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소 도구가 지나간 바닥 위로 아이가 캐리어를 끌고 갔고 노인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고 직원 한 명이 떨어진 안내지를 주워 다시 세워두었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지 않았어요. 대신 수첩을 가방 안쪽에 넣고 방금 지은 첫 문장이 번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표지를 조심히 눌렀습니다.